버블은 터집니다. 예외 없이요. 지금까지 기록된 34개의 버블이 전부 터졌습니다. 1929년 대공황도, 1989년 일본 버블도, 2000년 닷컴 버블도, 2008년 금융위기도요. 한 명도 아니고 전부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블들을 전부 피한 사람이요. 일본 버블이 터지기 전에 일본 주식을 팔았고,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기술주를 팔았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주택시장이 무너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남자를 영원한 비관론자라고 불렀습니다. 항상 하락만 외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가 틀렸던 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제러미 그랜섬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38년 10월 영국 허트포드셔의 작은 마을 웨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로버트 제러미 골소 그랜섬.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제러미가 자란 곳은 부모님 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크셔 지방의 돈캐스터라는 산업도시에서 퀘이커 교도인 조부모님 손에 자랐습니다. 퀘이커 교도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기독교 분파인데 검소함과 정직함, 그리고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것을 싫어했고 과시하는 것을 경멸했으며 무엇보다 절약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어린 제러미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돈캐스터는 결코 화려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탄광과 철도가 도시의 중심이었고 사람들은 묵묵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영국 전체가 어려웠고 사람들은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 시절 영국 사람들에게 낭비란 죄악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조부모님은 제러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번 돈은 없고 따라서 쉽게 쓸 돈도 없다는 거였죠. 제러미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러미는 수학과 경제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좋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셰필드 대학교에 진학해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셰필드는 돈캐스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역시 철강 산업이 중심인 도시였고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러미는 거기서 경제학의 기초를 쌓았고 1961년에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습니다. 목적지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이었습니다. 1960년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두뇌들이 모여들었고 미래의 월스트리트를 이끌 인재들이 교육받는 곳이었습니다. 제러미는 그곳에서 통계학과 행동 분석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건 바로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철학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투자의 원칙은 단순했습니다. 기업의 진짜 가치보다 싸게 사서 그 가치가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이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이었고 제러미는 이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1966년 제러미는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이었습니다. 학위를 받은 후 제러미의 첫 직장은 로열 더치 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경제학자로 일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고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일이었죠. 석유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원자재 시장과 세계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배웠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그가 상품 시장과 버블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제러미의 마음 한편에는 늘 투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업계로 발을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키스톤이라는 투자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68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주식시장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소형주 시장이 불타올랐죠. 작은 회사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고 젊은 투자자들은 서로 어떤 종목이 더 빨리 오르는지 경쟁했습니다. 제러미도 그 흥분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작은 버블이 있었다고요. 장외 시장에 아주 작은 주식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석 달 안에 2배가 안 되면 느린 축에 속했죠. 제러미는 동료들과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가장 핫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한 명은 피델리티에서 왔고 다른 한 명은 퍼트넘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종목을 공유하며 누가 더 많이 버는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핫한 종목은 아메리칸 레이스웨이즈였습니다. 이 회사는 유럽식 포뮬러1 레이싱을 미국에 도입하려는 회사였습니다. 소음, 스피드, 피, 힘, 죽음까지. 이보다 더 미국적인 게 있을까요? 적어도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러미는 자신의 전 재산 중 3분의 1을 이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주당 $7였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떠났습니다. 영국과 독일로 3주간의 여행이었죠. 휴가에서 돌아온 제러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7였던 주가가 $21가 되어 있었습니다. 3주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자 아메리칸 레이스웨이즈의 주가는 $100를 찍었습니다. $7에서 $100. 불과 몇 달 만에 14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제러미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1년 등록금의 7배를 벌었습니다. 29살의 젊은이에게 이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왜 팔겠어요? 내일은 더 오를 텐데요. 그리고 1969년 6월이 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메리칸 레이스웨이즈만이 아니었습니다. 불꽃놀이처럼 타올랐던 소형주들이 하나둘 추락하기 시작했고 제러미가 점심시간에 추천받았던 종목들이 전부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러미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100까지 갔던 주가는 0에 가깝게 떨어졌고 그가 쏟아부었던 돈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험이 나를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버블에서 비관적인 조언은 항상 시대에 뒤떨어진 늙은이들에게서 나온다고 치부됩니다. 그들은 그냥 이해를 못하는 거라고요. 저도 당시에 그런 조언을 들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훈이었습니다. 제러미는 깨달았습니다. 시장이 미쳐 날뛸 때 자신도 그 광기에 휩쓸렸다는 걸요. 퀘이커 조부모님에게 배운 절약 정신, 하버드에서 배운 가치 투자 철학,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군중을 따라갔다는 걸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요. 1969년 투자 실패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제러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터리마치 파이낸셜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공동 창립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제러미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인덱스 펀드였습니다. 1971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인덱스 펀드가 너무나 당연한 투자 방식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겠다고요. 종목을 고르지 않고요. 펀드 매니저가 뭐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펀드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겁니다. 하지만 제러미는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군중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이었습니다. 인덱스 펀드가 실패한 이유는 아이디어가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던 겁니다. 시장은 결국 효율적이고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는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이른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제러미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옳다는 걸요. 언젠가는 세상이 따라올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이 제러미는 묵묵히 공부했습니다. 그는 과거 주식 시장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블루칩 주식에 집중할 때 제러미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옛날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그가 찾은 건 소형주와 가치주의 장기 성과였습니다. 당시에는 소형주 지수도 가치주 지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러미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손으로요. 수십 년치 데이터를 일일이 정리해서 최초의 소형주 지수와 가치주 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평균 회귀였습니다.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장기 평균으로 돌아갑니다. 지나치게 올랐던 자산은 떨어지고 지나치게 떨어졌던 자산은 오릅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제러미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슴 아픈 원칙이라고요. 좋은 시절은 언제나 더 지루하고 평범한 시절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그의 투자 철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제러미는 마침내 자신만의 회사를 세웁니다. 그랜섬 메이오 반 오터를 줄여서 GMO라고 부릅니다. 본사는 보스턴에 있었고 처음에는 아주 작은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제러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평균 회귀라는 원칙만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이요. 회사를 세운 직후 제러미는 특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기 수익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에 투자한 겁니다. 당시 컴퓨터는 산업용 세탁기만 한 크기였고 가격도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제러미는 알았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걸요. GMO는 투자 분석에 컴퓨터를 사용한 최초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량적 분석 방식은 나중에 업계 전체의 표준이 됩니다. 제러미는 또다시 시대를 앞서간 겁니다. 1980년대가 되자 일본 경제가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니, 도요타, 혼다. 일본 제품들은 품질에서 미국을 앞섰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의 부동산과 회사들을 사들였습니다. 록펠러 센터도 유명한 골프장도 할리우드 영화사도 일본 자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1985년에 1만 포인트였던 니케이 지수는 1989년에 거의 4만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4년 만에 4배가 오른 겁니다. 당시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잠깐 동안 미국 전체 주식시장을 앞질렀습니다. 경제 규모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본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제러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일본 주식은 역사적 평균을 훨씬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60배가 넘었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러미를 비웃었습니다. 일본을 이해 못하는 거라고요. 일본은 특별하다고요. 일본식 경영이 세계를 지배할 거라고요. 제러미는 대답했습니다. 버블은 다 똑같다고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네 단어라고요. 1989년 12월 29일 니케이 지수는 38,915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2년 만에 지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일본 주식시장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습니다. 그 정점에서 35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주식시장은 겨우 그 수준을 회복했을 뿐입니다. 제러미의 고객들은 이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러미의 명성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번에는 미국이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마존, 야후, 넷스케이프. 이름도 생소한 회사들의 주가가 하늘을 뚫었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않는 회사, 이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요. 낡은 가치평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요. 제러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기술주의 주가는 역사적 평균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1997년에 이미 주가 수익 비율이 1929년 대공황 직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제러미는 고객들에게 기술주 비중을 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다른 섹터의 저평가된 주식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위험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지만 완전히 틀렸다고요. 고객들은 제러미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늙은이라고요. 그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는 다른 펀드로 옮겨갔습니다. 1998년과 1999년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제러미의 예측은 틀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펀드는 시장 수익률에 크게 뒤졌고 회사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제러미는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기마다 고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건 버블이고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고요. 2000년 3월 10일 나스닥 지수가 5048포인트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2년 반 만에 나스닥은 78% 하락했습니다. 수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화려했던 닷컴 기업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남은 기업들도 주가가 90% 이상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정점에서 2002년 바닥까지 아마존 주가는 92% 하락했습니다. 제러미의 고객들은 이 재앙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주 대신 금융주와 다른 섹터의 가치주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떠났던 고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9월 제러미는 포춘 잡지에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세 가지를 거의 확실하게 예측했습니다. 첫째, 기업 이익률이 떨어질 것이다. 둘째, 주택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셋째, 전 세계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모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주택시장은 무너졌고 은행들은 쓰러졌으며 전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러미의 예측은 또다시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가 보여준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009년 3월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건 대공황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더 떨어질 거라고요. 지금 사면 안 된다고요. 제러미는 정반대의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고객들에게 다시 시장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주가 주식시장의 바닥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랜섬은 인터넷 버블을 맞췄고 주택 버블도 맞췄다고요. 그럼 그에게 영원한 비관론자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2009년 초에 그는 고객들에게 시장에 다시 뛰어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먼 이후 주식이 바닥을 찍은 그 주였다고요. 제러미는 비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면 팔고 가격이 너무 낮으면 삽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10년에 쓴 편지에서 제러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책을 누구보다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모든 버블과 모든 붕괴를요. 우리가 발견한 건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34개의 버블을 확인했고 그 모든 버블이 형성되기 전의 추세선까지 완전히 되돌아갔습니다. 아주 엄격한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군 수준에서의 높은 확률을 포기하는 건 단순히 비논리적인 겁니다. 34개의 버블입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튤립 버블도, 남의 회사 버블도, 1929년 대공황도, 일본 버블도, 닷컴 버블도, 주택 버블도요. 전부 터졌고 전부 원래 추세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제러미가 발견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진실을 바탕으로 50년 넘게 투자해왔습니다. 2015년 GMO의 운용 자산은 11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나로 약 16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작은 투자회사로 시작한 GMO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1년 블룸버그 마켓은 제러미를 금융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제러미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따로 있습니다. 1997년 제러미는 아내 하넬로레와 함께
그랜섬 환경보호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마존과 보르네오 여행을 다녀온 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연 파괴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야생동물이 서식지를 잃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연구한 버블이 환경에도 적용된다는 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50년간 탄소 버블 속에서 살아왔다고요. 에너지가 너무 싸게 공급되었고 그 덕분에 경제가 성장했지만 이 버블도 다른 버블처럼 반드시 터질 거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돈을 환경보호에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는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런던 전경대에는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그의 모교인 셰필드 대학에는 그랜섬 지속가능미래센터가 세워졌습니다. 2019년 제러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중 98%를 기후변화 대응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액으로 약 10억 달러, 하나로 1조 4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81살이었습니다. 평생 버블을 연구하고 버블을 피해 돈을 번 사람이 그 돈의 거의 전부를 지구를 살리는 데 쓰겠다고 한 겁니다. 2017년 제러미와 아내 하넬로렌은 카네기 박애상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에는 영국 정부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환경 연구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은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50년 넘게 버블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제러미 자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버블을 찾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요. 정말 어려운 건 버블이 언제 터질지 예측하는 거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버블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터집니다. 그의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버블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역사를 보면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을 크게 벗어났는지, 사람들의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변했는지, 새로운 시대가 왔다며 기존 가치평가 방식을 버리려 하는지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버블 속에서는 모든 게 합리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에 일본 주식을 사지 않는 건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1999년에 닷컴 주식을 사지 않는 건 시대착오처럼 보였습니다. 2007년에 부동산을 사지 않는 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전부 돈을 벌고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러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웃이 부자가 되는 걸 보면 따라하고 싶은 압박이 생긴다고요. 합리성을 압도하는 두려움이죠. 뒤처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의 아무도 이 유혹에 저항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는 아이작 뉴턴도 남의 회사 버블에 빠져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제러미가 다른 점은 바로 이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제러미는 누구보다 많이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가 손수 만든 소형주 지수와 가치주 지수, 그가 연구한 34개의 버블, 이 모든 게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버블은 터진다는 확신이요. 다른 사람들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할 때 제러미는 역사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매번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고 매번 버블은 터졌습니다. 둘째, 어린 시절 배운 절약 정신입니다. 퀘이커 교도인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 제러미는 검소함을 몸에 익혔습니다. 과실을 싫어하고 낭비를 경멸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성격은 버블에 휩쓸리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버블은 근본적으로 탐욕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벌고 싶은 욕심이 사람들을 버블로 이끕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욕심이 적은 사람은 버블의 유혹에 덜 흔들립니다. 제러미가 1968년 아메리칸 레이스웨이즈에서 모든 걸 잃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그가 잠시 자신의 근본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경험이 그를 원래의 자신으로 돌려놓았습니다.
2021년 인터뷰에서 제러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블을 식별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그 버블이 언제 붕괴할지 예측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버블은 언젠가 끝난다는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 전략이 수년간 시장 평균에 뒤처질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건 고객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죠. 하지만 제 전략은 과대평가된 자산을 피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항상 성과를 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장기적으로요. 제러미의 투자 철학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1998년과 1999년에 그의 고객들이 떠난 것처럼요. 하지만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그의 전략은 항상 시장을 이겼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20년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옆 사람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러미는 기다렸습니다. 퀘이커 조부모님에게 배운 인내심, 하버드에서 배운 장기 투자의 가치, 아메리칸 레이스웨이즈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 이 모든 게 그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러미가 직접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전 세계 인덱스 펀드를 추천합니다. 특히 미국 외 지역이요. 미국 시장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잠그고 열쇠를 버릴 수 있다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슈퍼버블이 터지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1929년에는 1956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2000년에는 2012년쯤 돼서야 본전을 찾았어요. 일본은 아직도 1989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고요. 현실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장이 떨어지면 대부분 전략을 바꾸고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래서 그의 조언은 이겁니다. 버블을 피하라고요. 버블이 터진 후에 본전을 찾는데 10년, 20년이 걸린다면 애초에 그 버블에 올라타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버블을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역사를 보세요. 지금 주가가 역사적 평균과 비교해서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세요. 사람들의 행동을 보세요.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만 하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흥분한다면 그건 위험 신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중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에 저항하세요.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러미 그랜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버블은 터집니다. 예외 없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버블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숫자를 보고 군중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저항하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제러미도 젊은 시절 아메리칸 레이스웨이즈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고객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겼습니다.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혹시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있진 않나요? 주변에서 다들 버니까 나도 따라하고 있진 않나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이번에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역사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고 말해줍니다. 34번이나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버블을 피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만이 복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러미 그랜섬은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러미 그랜섬. 버블은 반드시 터진다는 걸 알았던 사람.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알면서도 실천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